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6일 수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발 좀 하락이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빨간불을 켜내는 듯 하더니 우리 시장 오늘도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언제까지 내려갈지 걱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도 눈에 띄는 섹터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만료를 앞두고 곡물 관련주가 돋보이는 상승세 있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추가 투자 소식에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김형애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내용들, 고민되는 내용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을 우리 시청자분들 또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단계 1년차님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반올림 100%님 빵꾸난 종목 때문에 지금 속상하신 것 같은데 그 빵꾸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메꿔보도록 할게요. 고고님 잘 오셨습니다. 오미사님도 오셨고요. 까꿍님 꿍하 인사드릴게요. 우승님과 봄님 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봄처럼 따뜻했던 님 잘 오셨네요. 정말 우리 시장도 이렇게 봄처럼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추워진 걸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은 소나무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 신청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전 접수된 종목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 종목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이 현대차 분석할 게 있나? 지금 너무 시장에서 좋은 종목인데 맞습니다. 쉽겠지만 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겁니다. 자, 이 현대차에 대한 진단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82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매수가는 15만 원이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현대차 오늘은 20만 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최근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계속해서 현대차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살짝 음봉을 나타내면서 강보합에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20만 1,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34%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또 한국 대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6년 전에 무려 6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굉장한 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지속 보유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와, 6년 전에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동안 이 현대차 주가 흐름과 함께 정말 희노애락을 다 겪었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현대차가 이제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께 심층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현대차 키워드 어떻게 꼽을까요? 반도체 실적 빈자리 채운 현대차 그룹. 반도체 빈자리를 현대차 그룹이 채웠습니다. 김형애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저는 호실적 기대감 반영 완료라고 반영 했습니다. 완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반도체 빈자리를 현대차가 잘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원래는 대한민국에서 실적하면 대들보 역할을 그쵸.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적자 났잖아요. 하이닉스도 한 10조 가까운 적자가 올해 거의 잡혀져 있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업부에 좀 적자. 이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밖에 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부각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누가 돈을 벌지?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는 성장을 주도를 하지 이익의 어떤 규모로 봤었을 때는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 10조 적자 나면 그거 누가 메꿔주지? 아, 현대차 있지? 그럼 퉁치자. 그럼 박스권을 유지하겠군. 그래서 좀 현대차 그룹을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의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실적이 어느 정도로 잘 나왔는지 또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현대차는 전성기가 한 번 있었죠. 2008년도 리먼 사태 겪고 나서 네.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파는 게 아무래도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와정 시대의 어떤 네네. 선두적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한 10%대가 거의 전성기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조 벌면은 한 10조 정도가 남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게 최전성기 때예요. 이때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한민국을 좀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시점인 거죠. 지금의 배터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쇠퇴기가 있죠.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전략을 여러 가지 좀 잘못 세웠어요. SUV가 대세인데 세단에 좀 집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외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진 압박이 좀 심했었고 그다음에 R&D 투자를 소홀히 했죠. 땅에다 투자했죠. 삼성동에다가. 그게 이제 현대자동차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R&D 투자하지 않고 땅에다 투자한다고? 그래서 요걸 바가지로 했었단 말이에요.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야, 10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때 뭐 삼성에서 막 4조 정도 4조 정도 얘기했는데 미쳤다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10조 투자한 거 25조 됐잖아요. 문재정부 때. 그러니까 현대차한테 역시 현대차일 줄 알았다. 그 욕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 욕했던 사람들이 싹 얼굴 안면 몰수하면서 네. 찬양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도 그때는 좀 부족했었죠. 뭐냐면 땅을 통해서 번 거는 이익의 본업을 통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네. 중요했던 거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냐? 그걸 증명해 달라. 너 모토로라처럼 되면 어떡해? 너 노키아처럼 어떡해? 노키아처럼 되면 어떡해? 애플이 등장하고 나서 잡아먹히는 거 대기업들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증명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막 취해서 정의성 부회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세다트 엔진 요거 R&D 날려버리고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네. 전기차는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선방하는지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요번에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놀랍죠. 네. 수혜를 받았던 것도 아닌데, 영업이익률 9.5% 나왔거든요. 그럼 전성기 수준 나왔으니까, 현대차를 이렇게 하려다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좀 한 템포 넘어오지 않았나. 과거에 좀 의심받았던 산업에서 좀 도태될 수 있었던 이런 단계에서 좀 넘어와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도 좀 주도 산업에서 한 역할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전기차는 주도는 못하지만 미래차 오케이. 그래서 미래차 밸류는 쳐줄게.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네, 이 과거에 현대차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또 바라보면서 현대차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도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또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완료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 모멘텀은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분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월 정도, 3월 정도부터 사실 주가가 이미 이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주가가 반응을 보였었던 건 역시나 이제 호실적 나올 거다. 계속 유럽 시장이랑 혹은 이제 인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기아가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4월 실적 시즌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시장에서 워낙에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로봇이나 AI 이쪽에 이제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쪽이 그대로 수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내 줬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적에 더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면 지금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어떤 증명이냐? 이제 실적이 정말 잘 나왔죠.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와줬는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과연 지금 이 미국에서는 자국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중국은 저가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과연 이제 현대나 기아가 얼마나 이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IRA 법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이 미국 차 밖에는 보조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일본 차나 독일 차 그리고 현대 기아 다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 4대 기업 총수들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으나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재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자국주의 위주의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IRA에 대한 법안은 크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떤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2025년, 2026년 정도까지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IRA 보조금이 이제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렌트나 리스 차량에 대한 적용 대상, 이 비중을 좀 늘리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올해 목표치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30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제 판매량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최근에 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2026년 정도에는 이제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워낙에 각국에서 이제는 다 같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자국주의 위주의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지금 앞으로 이 전망이 굉장히 밝기는 하나 눈에 보이는 무언가 증명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이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약 1년 동안의 매물이 형성됐던 시기를 지금은 뚫어줘야 되는 주가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나 이 일전의 매물대를 뚫어주기에는 무언가 추가적인 굉장히 강한 이슈가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강한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차익 실현하셨다가 저점 잡혔을 때 다시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또 이 수익을 쉽게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좋은 이슈들 전망이 밝지만은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한 이슈도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또 지금 현대차가 이제 분기별로 이 배당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방어죠, 뭐 방어. 주가 방어. 그렇죠. 외국 투자가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은행보다 배당금 조금 더 주면 이 기업이 이익만 창출하면 나는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또 배당률도 적고. 그럼 분기 배당으로 해버리게 되면 배당 ETF 자금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전처럼 쉽게 안 약해질 겁니다. 배당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이 배당하는 이 배당금의 퍼센테이지와 그다음에 은행 퍼센테이지 금리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배당률 자체가 분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런 거에 한 2억 박아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누나 아니면 분기로 배당 들어오나. 그래서 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딱 적금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분기 배당 해버리게 되면은 저기 차라리 여기 때 해버리죠. 그러면은 정기 적금이 최대 강적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강력한 방어 요인이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식을 좀 빠르게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 한 18만 원인가 19만 원대 제가 10년 만에 관점 바꾼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막 이야기 막 한 적이 있었다고.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당률은 요런 겁니다. 방어해 줄 거야. 그러니까 정의선 부장이 투자가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방어해 줄게. 투자가들, 외국인들, 너희들 원하는 거 배당 매수세 분개해 줄게. 콜. 그리고 우리 더 이상 과거에 집착 안 해. 전기차에 올인할게. 테슬라 못 이길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박은 할게. 요거에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금, 원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흡수하는 자금들. 그러니까 돈이 반응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배당과 관련된 거는 방어 요인이 되게 커진 거구나. 은행보다는 이게 나은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굳이 뭐 리츠라든지 뭐 은행 이런 거 하겠어요? 그냥 분기 배당하면 분기 배당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렇죠. 3개월마다 주는데. 이 배당에 대한 매력을 보고 또 현대차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런 자동차, 완성차, 이 현대차의 종목이 앞으로 조금 더 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대차가 이제 그런 숙제들과 함께 앞으로 시장에서 좀 끌고 나갈 경우에 또 이제 거기에 같이 딸려오는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잖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제 부품업체의 실적이라든지 부품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낙수 효과 이런 영향들은 어떻게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자동차 쪽은 순환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SL이나 뭐 성우하이텍, 뭐 화신, 에코플라스틱 등등 해가지고 이제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수급을 자동차 쪽에 저는 다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기대감은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한 바퀴 이미 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다시 한번 자동차 쪽이 반응이 나온 건 현대 기아가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간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또 이 모양을 다 깨버리는 하락이 나와버렸죠. 수급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이 반사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곡물 비료 쪽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이 여기서 하락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CFD 물량발 이 연쇄 효과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이 CFD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이제 유명 연예인도 이제 연루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뭐 유명 뭐 전문 의사라든지 혹은 뭐 변호사라든지 굉장히 좀 자산가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이제 자산을 끌어모아서 CFD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또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니까 대거 자금을 모아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한 번에 이제 던져버렸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오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CFD 물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쇄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신용 종목, 이 신용 비율이 높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른 투심도 이제 악화될 수가 있을 거고,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20일 동안 올려놓은 거를 5일 만에 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큰 악재는 지금은 신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 비율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이왕 하락한 김에 신용 비율까지도 조금 더 덜어내고 시장이 하락한 다음 그 다음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신용 물량이 털렸느냐? 아직까지 덜 털렸어요. 지금 거의 월요일 정도까지도 신용 물량이 안 털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60일선 정도 이제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자동차는 아직까지 한 바퀴 돌기도 했고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많은 시장석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6년이나 가지고 계셨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목표가와 또 손절 라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네, 그 비중 10%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시장이 등락이 나와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네. 손절가는 없어요. 손절가 이건 체질 개선된 상태에서 성과 보여주면 이런 거는 가격 조정 나오면 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하고 네. 손절가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한 차례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저점 잡고 현대차도 저점에서 자리를 잡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가 매도 의견 드리고요. 저점 잡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그럼 없어요? 목표가는 이제 20만 7,500원이 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또 돌파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구간 보시면서 뚫어주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차익 실현하셨다가 저점에서 재매수 전략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대차에 대한 심층 분석을 만나봤습니다.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는 반도체 실적 빈자리 채운 현대차 그룹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전성기 수준으로 회복된 실적이 좀 증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시장에서의 가치도 조금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정 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같이 전해드렸어요. 손절가 없고요. 목표가 25만 원까지 수익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형희 전문가님의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호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완료됐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1분기 실적 잘 나왔지만 이를 뛰어넘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시점과 함께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주셨고요. 따라서 한 차례 수익 실현 이후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20만 7,500원, 20만 원 지금 가격 라인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렸네요.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요, 유튜브 창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빠르게 종목 진단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현재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더욱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고요. 유튜브에서 손우림TV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22,4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조선주죠. 조선주도 뭐 한창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면서 큰 이슈 없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로 1.72% 빠지면서 2만 원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한 10% 좀 넘게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김정 전문가님, SK 오션 플랜트 조선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거 뭐 박스권 대응해야 되겠죠. 박스권 대응. 우리가 해상 플랜트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만약에 하실 거라면 네. 대정주 쪽으로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요. SK 오션 플랜트는 그래도 어쨌거나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우리가 짧게 보면은 갖춰져 있잖아요. 네. 이 움직임이 박스권에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길게 보면은 넬리가 한번 나왔던 주식이에요, 이때. 코로나 때. 그죠? 네. 코로나 때 넬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1450에서 3300까지 갔었을 때 넬리가 나왔었는데 지수는 아래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2200까지 갔었던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얘는 위에서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장은 무너졌는데 이 주식은 버텼다는 얘기는 얘가 속해져 있는 업종 섹터에 대한 요 컨센은 시장이 박살나는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유지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2021년도부터 이미 박스권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좋긴 좋은데 가격 조정은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의 범위를 보면은 어느 자리에서 계속 바텀을 좀 찍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방어가 나오고 있는 자리가 작년도 7월 달부터 요 가격대에서 계속 방어가 나와요. 한 18,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800원, 19,000원이 무너지면은 계속적으로 좀 대기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봤었을 때 이 주식은 로스컷 신호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걸로 판단을 하냐면은 18,800원? 18,800원이 깨지면 그냥 로스컷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맞고 밀리는 자리가 계속 22,000원 선 정도 되니까 요 정도를 1차 목표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22,000원. 아마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매수가 부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실은 18,800원 잡아주셨으니까 박스권으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갈 텐데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오늘따라 우리의 토비가 전화 상담을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전화기 딱 드시고 02-325-8200번 딱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속 시원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셨던 분들 다 털어내시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계속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빨구 파월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우진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네요. 원전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하시면서 평단가 근처에서 매도는 할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한 게 이 원전주, 특히나 우진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오늘도 5% 넘게 뚝 떨어지면서 9,1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모멘텀, 지금 당장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일단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이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원전 기업들이 같이 방미를 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체코건에 대한 이제 수주건이라든지 이 수출을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으로 이어 나가려면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소송건이 정상적으로 잘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는 우리들 기술이다. 우리 기술로 지금 너네가 이제 원전 기술 만들어서 지금 원전 수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사건건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이 폴란드 수주건에 대해서도 원래 우리나라가 딴에 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딴에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방미 일정의 과제 중에 하나가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러한 소송건들의 돌파구를 이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와 손 잡고 이제 앞으로 조금 이익을 공유한다라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원전 수출권들에 대한 이러한 이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원전에 관한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게 되면 121선 구간을 이탈을 해주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진이 현재 이 단가 구간에서 워낙에 이 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나쁜 수급이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밀어주는 수급이 저는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띄워오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수급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단순히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한수원 측에서는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주요한 라인은 121선 구간으로 9,000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탈 시에는 비중 최소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전 고점, 단기 고점이 11,000원 근처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121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지 이탈을 하면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켜주면 반등 구간은 이전 고점인 11,000원 근처 구간까지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근처 구간에서 돌파 나와주면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불안하시겠지만 손실로 빠져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9,000원이 지켜진다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 잘 따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고려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100원이고요. 네, 5,100원에 10%요. 10%. 네. 네, 이 사료 관련주고 계속해서 사시고 나서 계속 흘러내렸던 거죠?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사는 제가. 네, 마음고생 좀 심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요 며칠은 좀 올라서 좀 기대는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도 뭐 흑해 곡물협정 만료를 앞두고 뭐 곡물 관련주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김정민 네. 전문가님, 고려산업 좀 어떻게 보실까요? 테마죠, 뭐 테마. 네. 시청자님 김정수 전문가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 네. 고려산업은 테마인 건 아시죠? 네, 알아요. 네, 테마인데 네. 괜찮은 녀석의 테마예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곡물 관련된 이 파기 관련된 악재 때문 그 이슈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근데 고려산업만 올라온 거 아니고 대주산업이라든지 관련된 테마들 있어요. 효성 OMB라든지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 집단이 있거든요. 같이 움직였으니까 네. 테마로 보는 건 맞는데 네. 근데 보통 테마들 가운데서 적자인 상태에서 올라가는 테마가 있고 네. 돈은 벌고 있는 상태에서 부스트 한번 딱 켜졌을 때마다 올라가는 테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돈으로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 위험 부담이 좀 큰데 적어도 고려산업 정도는 돈은 벌면서 부스트가 네. 붙은 형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요번에 곡물 파기 관련된 요 부분이 조금 더 연장이 되면 지금 네. 매수 가격이 한 5,100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저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 제가 그 한일 사료는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시청자님이 보고 있는 이 종목이 네. 다른 사람들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도 있지만 네. 주식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어느 쪽으로 더 쏠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장이냐 후발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네. 고려산업은 대장은 아니고 약간 좀 네. 후발로 좀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곡물 관련된 테마가 나왔을 때는 소외받지는 않을 거예요. 연동은 아, 좀 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등으로 아, 가진 네. 않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정도로 간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그 이전에 5,100원짜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각오를 한번 가보면 네. 요거를 한번 제가 선을 그어보면 5,100원이라는 자리가 처음이 아니라 그 네. 작년도 2022년도 요때 저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네. 요 자리가 이제 무너지니까 네. 한 3, 4개월 동안 지지됐던 자리가 무너지니까 지지가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저항으로 바뀐 거죠. 시청자님이 네. 가지고 계신 가격. 그래서 네.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오늘 정도 한 500억이나 500억 이상 정도만 거래 대금이 터지면 저는 5,100원짜리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 거래 대금만 터지는지만 체크하세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 바로 팔지 네. 마시고 네. 얼마 정도까지 좀
목표치를 좀 보시냐면 6,500원 정도 이상. 그래도 좀 기다렸는데 어느 정도 먹고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네. 거래량이 좀 붙는지 보세요. 거래량이 안 붙으면 좀 천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래량이 얼만큼이나 봐야 될까요? 제가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편하실 테니까. 거래 대금. 네. 아시겠죠? 거래 대금은 한 5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억 정도요? 네, 이거는 뭐 HTS에서 바로 확인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네.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면 네. 한 6,500원 정도까지 갔었을 때 그때 한번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전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아, 6,500원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자리 정도까지 갔었을 때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된다 봅니다. 6,500원까지. 네네. 그 더 넘어가지는 않나요? 우리 그런 욕심은 나중에 갖기로 해요. 우리 그런 네. 욕심 나중에 갖기로 하고 일단 5,100원에서 지금 네. 4,200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본전 오면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죠? 근데 또 본전에 네. 팔면 또 서운하니까 비중이 10%니까 네.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네, 여기다 비중 네. 많이 실었어 봐요. 잠도 안 오지. 네. 좀 기다렸다가 먹고 팔아요. 손해 못 팔지 말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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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 전화 주셨을 때만 해도 좀 한숨 쉬면서 전화 주셨는데 네. 그래도 웃으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또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신 거 꼭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1부뿐만 아니라 잠시 후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는 꼭 빼먹지 말고 남겨주셔야 하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레이저셀 살펴볼게요. 봄처럼 따뜻했던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8,985원 매수가고요. 비중 25% 담으셨습니다. 제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자, 레이저셀도 지금 9,000만 원 찍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저점도 깨고 내려오면서 오늘 7,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서우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장비 쪽이 한 차례 좀 순환이 잘 돌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이 한 바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다가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고 업황이 분명하게 회복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당장 이제 눈에 무언가 업황이 회복되는 어떤 이 신호들이 보여야지 결국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마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최근에 좋은 상승을 보였었죠. 일단 반도체 장비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레이저 기술을 사용을 해서 패키징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 결론적으로 AI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또 확보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레이저셀이 작년에 이제 IPO 진행을 할 때 매출 제시를 한 게 있었어요. 매출 목표치를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 일단 작년 목표치의 약 한 30% 정도밖에는 실적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과연 이 실적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좀 의문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이 수주 잔고가 10억이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작년에 사업이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올해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업황 회복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의 이 급등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의 성장에 따라서 파운드리의 이러한 삼성전자의 투자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이러한 기대감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에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는 워낙에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투심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작년에
워낙에 좀 수주 잔고가 얼마 안 나왔고 실적도 좀 불안했었고 올해도 이러한 이 불안한 실적 이 우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잘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줄 때 윗꼬리를 그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를 완전히 하락으로 돌려놨고 주요한 지지 라인을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 6,000원 중반대, 6,500원 구간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점 구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주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가장 최후의 저항 라인이다, 지지 라인이다라고 한다면 일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을 한번 확보를 했었던 6,000원 중반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최저점 구간인 5,6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신저점을 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6,000원 중반대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6,000원 중반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저점이 어느 단가에 잡힐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6,000원 중반대 이탈 시에는 저는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근에 이 구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는 8,000원 근처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약 한 9,5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단가에서 1차,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만약에 돌파가 나와주면은 수익 극대화 혹은 수익 만회를 노리시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매물대에 부딪혀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레이저셀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8,000원 근처 그리고 9,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빠르게 빠져나오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중반 가격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김형일 전문가님 오늘 눈이 반쯤 잠기신 것 같다고 형일이 형 눈 떠라는 댓글이 많은데 눈 한번 번쩍 떠주시고요. 저 지금 굉장히 초롱초롱한 상태입니다. 네, 초롱초롱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터프한 김영희 전문가님 눈 번쩍 뜨고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Y 파워. DY 파워요. 매수가 비중은요, 어떻게 되실까요? 12,000원에 30%예요. 12,000원에 30%. 네네. 네, 혹시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됐어요.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최근에 또 사신 것 같은데, 자, 뭐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도 좀 모를까 싶어서 샀는데 네. 신경이 쓰이네요.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좀 신경이 쓰인다. 네. 네. 자, 이게 뭐 건설기계 관련주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엮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DY 파워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죠. 수렴하고 있어요. 그 건설 중장비 관련된 섹터 DY 파워 요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주식은 2017년도 고점 찍었다가 2020년도 고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언제 최고점이었냐면 2020년도 최고점이었잖아요. 이때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을 넘어갔을 때고 3,300이었을 때고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2,600까지 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700포인트나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못 넘어갔다는 얘기는 2017년도에 이 상황보다 얘가 속해져 있는 업종, 섹터 자체가 좋지 않다. 또는 경쟁이 약화됐다.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수는 700포인트나 더 올라갔었는데 이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Y 파워라는 주식의 차트하고 진성 TC 이 주식을 보면 거의 차트가 같아요. 그죠? 비슷하죠? 다만 얘는 2021년도에 지수를 좀 돌파하면서 간 게 있고 얘는 그 이하에 있고 얘도 이제 한 곳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니 실적이 올라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도 산업으로 가자고 하니 건설 중장비를 넣을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재료는 있고, 그러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팔기도 아깝고 적극적으로 사기도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간망세가 있는 거죠. 지금 시청자님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력이 있지도 않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변곡점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변곡점이 나오는 포인트를 보면 어느 자리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주식이 죽다가 살아난 자리를 잘 보면은 2022년도 이 자리입니다. 11,200원에서 죽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돌파하는 척 하다가 원상복귀 된 자리. 13,000원 돌파되는 척 하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11,000원과 13,000원 사이에 갇혀져 있는 주식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13,000원이 좀 돌파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은 시세가 한번 크게 터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1,530원 정도 되니까 직전 저점 자리가 좀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매도를 할 거라면 붕괴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매도 신호는 안 나온다. 대신 전저점이 깨졌을 때는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그때는 빠르게 로스컷을 하시고, 위쪽으로는 13,000원이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 이건 좀 목표치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만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는 의견입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을까요? 네. 네, 11,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더 터질 수 있다고 하시고요. 전저점 깨지면 또 손절하는 의견 주셨네요. 아, 좀 팔아야 됩니까?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예. 네, 지금 11,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전문가님? 11,000원에. 손절. 네. 박스권 대응을. 지금 박스권 대응.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어렵나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번 네. 또 한마디로 딱 네.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줄 11,000원에서 정리. 네. 13,000원에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네. 네. 손절 신호는 전저점 1,500원이 깨졌을 때 나온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매도를 할 거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냐면 13,000원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 그 시세가 좀 터지는 거일 수 있으니 네.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13,000원대 거래량 상황을 보고 나서 홀딩 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상담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거든요. 또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도 특별 진단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장이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진단 꼭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조금 더 대응책들 빠르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어둘게요. 02-325-8200 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미양님께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MC넥스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32,300원이고요. 비중 40% 담으셨습니다. MC넥스 오늘은 33,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살짝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이기는 한데 또 워낙에 비중이 40%로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손실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MC넥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려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을 주 이제 제품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다 영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휴대폰 쪽에 많이 높아요. 그래서 휴대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에 대한 사실 이 수요가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 구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즘 시대로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 바꾼 게 거의 한 2년 반? 요 정도 만에 바꿨거든요. 예. 네. 사실 3년 써도 한 번도 저는 뭐 고치지는 않았고 손을 안 썼는데 스마트폰이 요새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워낙에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은 성장 산업이냐 아니면 이제 멈춰 있는 산업이냐라고 봤을 때 살짝 한계가 보이는 산업 쪽에 약간은 이제 시각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MC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하는 키는 역시나 이제 또 전장용 부품이다라고 봐야겠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뭐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자율주행의 가장 큰 부품 쪽으로 이제 손을 꼽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는 이 카메라 모듈 쪽이 가장 이제 당분간은 각광을 받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미래 기술로 라이다가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일단 단가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이제 이 자율주행차에 또 집어넣기에는 기술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제 값싸고 많이 넣을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전장용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이제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2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2025년 5, 6년 정도까지는 이제 한 25% 정도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MC넥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빵 뛰어 오르려면 전장용 쪽에 무언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 줘야지 결론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가에 대한 이 상승을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전장용 부품 쪽인 건데, 스마트폰 교체 수요는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성장성을 기대할 만한 이 자동차용 카메라 이쪽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대차 쪽에도 이 납품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바일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성이 좀 눈에 띄게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MC넥스가 아마 한동안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MC넥스는 이 121선 구간만 잘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21선 구간만 크게 이탈을 해주지 않으면 이 정도 단가는 지켜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단기 고점을 뚫어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기대할 만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MC넥스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32,500원 근처 구간, 매수가 근처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바로 그 단가 근처에서 정리 추천드리고, 만약에 돌파가 나와주면은 약간 3만 원 중반대까지는 수익권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제 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혹시나 121선 구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저점 구간이 2만 원 중반대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손실폭이 너무 커지니까 121선 이탈 시에는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진행을 해주셔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MC넥스의 주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한계를 둘 수밖에 없겠죠. 29,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해 드렸고요. 매수가 근처 올라오면 한번 매도 타이밍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두 분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특별 진단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